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치의 지도를 그려갈 저는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봉입니다. 네, 지금 음악이 흐르고 있죠. 진짜 익숙한 음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수능 특강 할 때 어떤 학생이 10cm의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틀어달라고 했을 때 10cm가 뭔지, 아메리카노가 제목인지 10cm가 제목인지도 몰랐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들이. 근데 선생님이 오늘 이 노래 왜 틀었냐면요.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속이 아파요. 속이 쓰려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속이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한의원을 갔더니 커피 마시지 마라. 네. 뭐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커피 마시지 마라, 찬물 마시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 위가 이렇게 아픈 데는 100%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스트레스는 안 받는 것 같은데 생활 습관은 조금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특히 여학생들이 이렇게 뭔가 막 주기적으로 단 거와 느끼한 게 땡기시지 않나요? 선생님 주기적으로요, 한 일주일 단 거랑 느끼한 걸 몰아먹고 그 다음에 막 속이 아파서 이랬다가 단 거랑 느끼한 걸 몰아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건강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생각이 드는 게요. 이게 막 여기가 아플 때는 강의 준비도 안 되고 또 수업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질 나쁜 강의를 내보내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정말 생활 습관을 좋게 해야 되겠다, 커피를 끊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정말 건강관리를 좀 잘 하십시오. 선생님 임용고사 볼 때는 밤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무조건 공원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외웠어요. 걸으면서 이렇게. 계속. 근데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그냥 바람 쐬고 싶고 막 이래서 그냥 주기적으로 그랬던 건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비타민 같은 거 하나 먹고,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걷고 바람도 쐬시고요. 그리고 안 아프도록 좋은 것만 먹으세요. 지금은. 네, 지금은. 내년 되면 여러분 안 좋은 거 많이 먹게 될 거예요. 안 좋은 거. 네,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현대 정치과정과 참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정치과정이 뭔지 이야기하면서 현대의 정치과정과 전통적 정치과정을 비교해서 보았고요. 생각나시죠?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의 순서를 보았습니다. 순서는 사례와 함께 기억을 하는데, 기출문제 많이 선생님이 뒤에다 붙여놨으니까 그 기출문제 어느 하나 띄어다가 그 기출문제 이렇게 대가면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문제들 더 풀어보면서 이제 참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보시죠. 그림은 공공정책 결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요.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역시 정치과정 모형 그림과 공공정책 결정 과정 모형 그림. 의제 설정하고 어떤 때는 대안 마련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이렇게 됩니다.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 현대 정치과정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서 일제강점하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일제강점하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정책 과제로 변한 의제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법안을 만든 거죠. 그렇죠? 이에 따라 법안을 만들었다.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정답은 답니다. 정책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더 읽어볼게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께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돼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만약에 이 문제가 이에 따라 이르면 앞으로 9월 이게 아니라 가결시키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활동을 막 하고 있다, 이렇게 했으면 집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집행할 예정인 건 보여주고 현재는 법률안을 가결시켰으니까 다 단계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정책 결정 과정은 실제 사례와 함께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정치과정 모형입니다. 너무너무나 익숙하죠? 정책결정기구 정치 주체라고 나와 있고 정치체계라고 나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기억, 전통적인 정치과정에서는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러분, 전통적인 정치과정에서는 정책결정기구, 국가 중심의 정책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통적인 정치 과정에서는 투입과 환류작용이 활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현대 정치 과정 민주주의일수록 투입과 환류가 활발하죠. 민주주의 현대 사회일수록.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오늘날에는 기억 어디죠? 투입 과정에서 언론, 시민단체, 정당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네, 오늘날 현대 민주정치 과정에서 국민들이 다양한 참여를 하게 된다. 정답은 벌써 1번 나왔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3번. 입법부와 행정부는 그렇죠. 공식적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이 되죠. 맞습니다. 1987년의 6월 항쟁의 개헌 요구는 1987년 6월 항쟁은 우리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뽑게 해달라고. 새우깡 말고 우리가 직접 선거를 요구했던 것은 그렇죠. 투입 과정에 요구가 들어간 거죠. 요구에. 그에 따라 대통령 직접 선거를 실시한다고 뽕 하고 나온 것은 디귿에 해당된다. 그렇죠. 사례로서 기억하시면 쉽죠. 요구해서 정책을 결정해서 산출됐습니다. 5번.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그렇죠. 기업과 리을이 활발합니다. 여러분 좋은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를 봤고요. 여러분 지금 4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46페이지를 가보면요. 지금 모성 보호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빔 자료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없이 이거 보는 학생들은 없으니까 보세요. 출산 양육으로 인해서 여성 근로자의 불이익이 커졌고, 그렇죠? 출산 양육하면 아무래도 그 직장에 나가기 어렵게 되니까 이에 따라 노동조합,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서 출산 휴가, 육아휴직제 도입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 청원서도 내고요. 근데 이제 기업가 단체나 이런 데는 이제 반대를 하죠. 여성들이 여성 근로자들을 데리고 있으면 휴직도 계속하고 막 이러니까 기업들은 좀 반대를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당정협의회 후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요. 육아휴직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정책이 결정되어 나오는 과정까지를 지금 순서대로 보는데 1번 보시면 하향식에다 X 하시고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는 상향식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용어예요. 너무너무 자주 나옵니다. 위를 쳐다보고요. 막 요구합니다. 상향식. 네. 그다음에 2번 정책 결정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죠. 다양한 집단들의 상호작용이 막 있잖아요. 아닙니다. 당정협의회가 정책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 당정협의회에 대해서는 정당을 할 때 공부하게 되겠는데 여당과 정부가 만나서 협의하는 거예요. 당정협의회가 정책 결정권을 주도하고 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없죠? 네. 다음 소수 엘리트 정치 권력 독점하는 거 아니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 집단이 정책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렇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책 결정 과정과 정치 과정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것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정치 과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냐면 현대와 전통을 구분해라. 정치 과정 모형 그 자체를 기억해라.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집행, 평가하는 그 과정과 참여자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공식적 정치 참여자,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공식적 정치 참여자라는 것의 뜻은 정책 결정에 권한이 있는 기관을 공식적 정치 참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국가기관이 되죠.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것은 의회, 입법부와 행정부가 되는데 그런데 사법부의 결정이나 판결 역시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고요. 그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정책이 변화되기도 하니까. 또한 지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도 공식적 정책 결정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법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장 다 나와도 공식적이다.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공식적은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비공식적은 국민들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등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정당.
정당은 비공식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당은요, 우리나라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어요. 선생님도 정당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정당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면 국가기관이 되는 거지만 정당 자체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정치 과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물론 심도 깊은 문제들을 더 많이 풀어봐야 되겠고 선생님이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의 몇 번 문제가 짝꿍인지 자료에 해놨잖아요. 수능 특강 문제 안 풀면 안 됩니다. 네,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여기 관련된 다음 자료는 A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A국을 움직이는 집단과 국가기관의 영향력 정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이를 옳게 해석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A국을 움직이는 집단하고요, 국가기관이라고 했네요. 정책 결정의 참여자, 정치 과정의 참여자에 대한 문제가 되고 지금 보면 국가기관 하면 공식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움직이는 집단 하면 비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입법부, 행정부, 어때요? 공식적인 정책 결정자들이죠. 그다음에 나머지 언론, 단체, 조합, 시민단체나 또는 압력단체, 이익단 등은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가 되는 거죠. 그럼 볼게요. 기억, 언론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고 있다. 여러분, 이 가로 안의 숫자는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낼 뿐 그 언론이 정치적으로 중립인지 아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시민단체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낮은 공식적 참여자는 없다. 여러분 보세요. 시민단체 56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보다 영향력이 낮은 공식적 정책 결정 기관은 없죠. 없죠. 맞네요.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이거 다 더해보면 되나?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영향력과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딱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알 수 없습니다. 경영자와 노동자의 이익집단 간에는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가 있죠. 경영인 연합단체는 138의 영향력을, 노동조합은 15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리을 맞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해서 정책 결정 과정을 한 겁니다. 네, 여러분. 이번 지금 05의 제목은 현대 정치 과정과 참여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강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현대 정치 과정을 본 거예요. 이제부터는 뭘 보죠? 참여를 보겠습니다. 참여.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참여가 어디서 나왔었습니까? 참여가 지금 2단원 앞에서도 나왔지만 1단원 끝에서도 나왔습니다. 1단원 끝. 정부 형태하기 바로 전에. 여러분 민주정치의 발전할 때 나왔죠. 예, 민주정치 발전할 때 나왔습니다. 여러분 민주정치의 발전을 할 때 아테네, 근대, 현대 했죠.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이 바로 참여에 있다라고 하면서 참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는데 선생님이 그거 빼두었습니다. 여기서 같이 하려고요. 참여 몰아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05에 있는 문제들 풀어가면서 또 앞에 03의 문제들로 이렇게 거슬러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그 점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 써놨어요.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여에 대해서 하는데요. 여러분 참여 관련해서는 3가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참여는 어떤 기능 가지고 있지? 참여의 유형엔 뭐가 있지 하는 거, 참여의 기능과 유형에 대해서. 참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하나.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에 대해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주제 세 가지고요. 세 가지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부정적으로 보는 것 비교해서 또 하나는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점, 원인에 대해서 그 3가지 중에 2가지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참여의 기능과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외울 거 아니죠? 그쵸? 안 외울 거죠? 한 번만 들어보면 되죠? 보겠습니다. 참여를 하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현대 사회에서 직접 민주정치 할 수가 없죠. 간접 민주정치 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을 배웠습니다.
국가도 너무 크고요. 우리는 경제활동 하느라 바쁘고요. 그리고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사회가 복잡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표를 뽑을 수밖에 없었죠. 대의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간접민주정치를요. 그래서 이 간접민주정치가 현대 민주정치의 원리까지 되었죠. 그쵸? 그럼 보세요. 이렇게 대표를 통해서 대신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대표가 우리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죠? 또 우리 국민은 대표한테 맡겨놓고 무관심해지는 일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참여가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우리가 참여해요. 그래서 막 감시합니다.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하게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줍니다. 대의제의 문제점, 그 대표들이 시민의 이익을 무시해요. 그들이 우리의 말을 잘 안 들어 부패하고 부정부패하고 권력을 남용해요.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 준다는 거죠. 또 우리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요. 내가 참여함으로써 내가 이 사회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들이에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볼게요. 참여를 우리나라에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민주주의 국가니까. 대의제를 하고 있는데 대의제의 문제가 분명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요. 헌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 언론 출판의 자유는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함으로써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비판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헌법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요, 선거권이 보장되어 있죠. 모든 국민에게,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그 다음에 청원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선생님이 자료 제공해 놓은 거 아래 보면요, 용어를 써놨습니다. 청원권, 공청회, 옴부즈맨 제도와 같은 용어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유는 보기와 같은 그런 기출문제 보기에 굉장히 많이 이런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예, 청원은 문서로서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겁니다. 아,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등등의 문서로서 요청할 수 있게 있는 권한이 헌법에 써 있습니다.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서 집회 시위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내용을 구체화시켜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공청회라는 용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공청회는 공공기관이 들어보는 회의입니다. 즉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공공기관이 많은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을 공청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능체제 개편안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회탐구를 한 과목만 선택한다라는 정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청회를 열었지요. 그래서 이해관계인,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육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는 회의를 전국 5개 시도에 가가지고 막 했습니다. 4개인가? 가서 막 했어요. 그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막 이해관계인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니까 사탐 2개 선택, 뭐 등등등 이렇게. 그래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공청회 제도 같은 것도 있고요.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서 행정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조사관이 뭐 잘못된 점은 없는지 이렇게 딱 보게 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딱 우리나라에 옴부즈맨 이렇게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옴부즈맨 비슷한 제도들을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들입니다. 특히나 여기 관련해서는 뭐 암기하려고 하지 마라. 참여하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런 용어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2번째 문제입니다. 실전 문제 2번째. 보시면 여기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건 실전 문제고요. 여러분 여기가 초록색으로 표시된 건 고득점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실전 문제예요. 보시면 정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시민의 참여가 의도하는 바, 참여의 기능에 대한 문제입니다. 참여의 기능. 우리 지금 봤죠? 시민단체는 시민의정감시단을 모집하여 출석, 입법 발의, 정책 토론, 참여 횟수 등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기로 했다.
참 이런 활동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대표가 정말 어떻게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론 수치화해가지고 여기 출석이나 입법 발의 정책 토론 참여 횟수가 높다고 해서 아주 막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표가 출석은 잘했는지 국회의원 대놓고 출석 맨날 안 하고 그랬는지 아는지 그리고 입법기관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입법안은 많이 냈는지 그다음에 많은 정책 토론에 참여하면서 어떤 좋은 정책을 내려고 노력했는지 그 횟수를 조사해서 평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달 의정활동을 게을리한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정답 1번입니다. 1번. 이익이라고 해서 이익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제대로 된 대표를 뽑았느냐를 보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다 읽어보시면 특정 직업군의 이익을 표출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정책 수행을 행정부 아니죠, 지금. 입법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민주정치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간접 민주정치의 단점을 보완하는 하나의 작용인 거죠, 이것은.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문제 풀면서 답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만 풀지 마세요. 문제 열심히 푸세요. 그렇지만 시민단체들이 이런 활동도 하는구나. 실제로 하는 활동들을 가져다 지문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록색이에요. 그러면 네, 고득점 문제죠. 고득점 문제. 밑줄 친 부분에 부합하는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지는 것은 크게 보아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국가 권력의 오용과 남용이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적 사회 운영을 파괴할 때, 즉 국가 권력이 남용될 때 민주주의 국가가 위험에 빠지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정말 민주화된 나라라서. 둘째는 시민성 또는 시민정신의 약화나 포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파수꾼이 실종되었을 때, 민주주의를 소화하려는 그런 열혈, 그런 정신이 없어졌을 때. 셋째는 공적, 사적 기관들을 포함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 원칙들이 무시되고 짓밟히고 무너져 내릴 때이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진대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음. 이 세 가지 위험 요소 가운데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시 말하기 위해 엄정한 눈으로 그 중요성을 직시하고 실패를 성찰해야 할 것은 바로 두 번째 요소랍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시민정신의 약화와 포기라는 문제.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는지 이 지키고 감시하는 파수꾼들이 잠들면 민주주의는 되지 않는다. 즉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항상 지켜보고 감시하고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죠?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돼요. 기업, 갈등이 예견되는 문제는 언론 보도나 심의 과정을 생략한다. 전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이 니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니은 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시민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정치 교육, 정치 사회화가 필요하겠죠. 파수꾼이 잠들면 안 돼요. 민주주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감시하는 눈초리를 거두면 안 돼요. 그렇죠? 시민 교육해야겠죠.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은 전문적인 엘리트들의 권위에 따른다. 참여하자니까.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문, 공청회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확대한다.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지금 참여의 기능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볼 것이 뭐죠? 참여의 유형. 그렇죠. 참여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나뉘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표를 그린 것은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여를 나누는 기준은요. 참여를 나누는 기준은 개인적인 참여와 집단적인 참여로.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으로. 그리고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때 하고 마는 것과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영역을 네 곳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보세요.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참여에 들어가는 것 보겠습니다. 선거입니다. 선거가 여기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선거 모든 국민이 참여하잖아요. 집단적?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선거 맨날 하는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할 뿐 지속적으로 선거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선거는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여기 들어간다라는 걸 꼭 기억해 놓으시고 참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참여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안 해봤는데 이건 해보신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참여입니다. 어떤 걸 진정 건의하거나 신문에 독자 투고하는 건 개인적이며 일시적인 참여에 들어가고요. 집단적이며 일시적인 참여들은 일회성의 집단 시위, 한번 딱 가서 참여하는 거,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는 국회의원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들 지속적으로 쭉 가죠. 그 다음에 정당 시민단체 활동들은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들어간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례로서 보고 문제 지금 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6번이니까 실전 문제입니다. 4개국의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쫙 봤던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선거 가장 일반적인 참여, 성원, 공직자 접촉, 선거운동, 시위 참여, 건물 점거하고 불법 파업 참여. 이런 건 좀 불법적 참여가 되고 앞에 있는 내용들은 합법적 참여가 되죠. 그렇죠? 시위 참여는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아까 봤다시피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합법적인 참여가 돼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법적인 거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불법적인 참여가 되고요. 보겠습니다. 1번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가 가장 일반적이죠. 가장 수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맞네요. 그 다음에 비제도적인 참여보다는 제도적인 참여의 비율이 높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찾아보면 비제도적인 참여는 뭐 공직자와 접촉한다든가 이런 제도화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도적인 참여, 선거와 청원이 대표적으로 제도적인 참여죠. 아까 보셨잖아요. 제도적 장치. 선생님 청원권 말씀드렸죠? 선거권 말씀드렸잖아요. 많잖아요. 제도적 참여의 비율이 높다. 맞네요. 집단적인 참여보다는 개인적인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집단적인 참여를 보면 시위 참여 같은 거, 뭐 여기 이런 내용들이 되는데 선거가 개인적 참여의 대표적인 거고 청원도 뭐 어떤 집단이 청원을 할 수도 있지만 선거를 두고 봤을 때도 개인적 참여가 더 많죠. 그래서 개인적인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선거 참여에 대한 응답 비율로 보아 민주정치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C다. C는 지금 투표 참여가 가장 많고 다른 건 별로 없는 형태인데 어떤 걸 봐서 여러분 C가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증거를 봐서? 투표 참여가 많으니까? 선거에 많이 하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C가 민주적이다 혹은 민주적이지 않다는 증거는 한 개도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D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낮은 편이죠. 수치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볼게요. 정치 참여의 두 사례를 나를 그림과 같이 관련지어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러분 이 문제는요. 지금 몇 페이지가 되냐면 예, 그렇죠. 45페이지 실전 문제 8번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모 단체를 조직하고요. 학부모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집단적으로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갑은 시립도서관에 이 내용은요. 예, 저도 교과서에서도 본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똑똑한 학생이에요. 시립도서관이 6시까지만 운영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학생들도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시간을 11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했다. 여러분 청원은 이렇게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에 가까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할 거리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정치 참여입니다. 그럼 볼게요. 여러분 정치 참여의 두 사례를 가나 그림과 관련해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가는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하고 있어요. 집단적인 거죠. 그쵸?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여기 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나는 학생이 청원서를 제출한 거죠. 어떤 건의를 한 거잖아요. 개인적인 것이 되겠고 일시적인 게 되겠죠.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기어, 가는 가장 기본적인 참여 방식에 해당된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참여는 선거에의 참여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선거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것이, 선거와 나는 같은 유형에 속한다. 선거, 일시적이고 개인적, 여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 맞습니다. 가는 B 유형에, 나는 C 유형에 해당한다. 그렇네요. 리을, 가, 나 모두 제도 개선보다 의식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여러분, 가만 대표적으로 보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공정책을 내놔라 그랬잖아요. 제도를 개선해라 그랬잖아요. 제도 개선에 보다 의식 변화가 아니라 제도를 바꿔달라고,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을 아니지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네, 여기까지 지금 봤습니다. 여기까지 본 내용은 참여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참여의 유형을 봤고요. 참여의 유형에 관련된 문제는 이 8번 같은 형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례 주어지고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지 살펴보고 보기까지 몇 단계를 이렇게 걸쳐가지요. 8번 문제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숨 좀 돌리고, 이제 참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참여의 긍정론과 부정론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 거기 관련된 문제는요, 여러분 29페이지 실전 문제부터 먼저 살펴보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참여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입장과 참여하면 안 좋다, 부정론에 대한 입장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여는 강조되는 것이고요. 참여로 인해서 물론 역기능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나냐면 참여, 부정론, 회의론이 다 있고 이걸 비판해봐라 이렇게 납니다. 볼게요. 참여를 하게 되면 아까 참여의 기능을 해서 배웠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참여를 하게 되면 책임 있는 정책 결정, 즉 우리 시민의,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그런 정책 결정을 하게 되죠. 참여를 하게 되면 대표를 통해 정책 결정하는 대의제의 문제점 보완해주고 참여함으로써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권자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은 참여를 정말 많이 하게 되면 약사회도 참여하고 의사회도 참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싸움만 일어나고 사회 통합만 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효율적인 건,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건 국민들의 이야기 안 들어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대표들이 알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죠. 다시 말하면 참여를 하게 되면 정책 결정의 효율성 또 전문성이 떨어진다. 대표들로 하게 되면 대표들이 효율적이고 더 전문적이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 볼게요. 참여를 하게 됐을 때 문제점은 중우정치, 어리석은 다수에 의한 정치가 나타날 수 있다. 선생님이 갈아 만든 인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예, 스위스에서 이슬람 첨탑 건설 금지법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과시켰다고요. 물론 바람직한 결정이 날 수도 있지만 대표가 했으면 그런 결정을 안 내렸을 텐데 국민들이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이슬람 종교를 조금 비하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회의론자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시민의 권리야. 걔가 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데 왜 그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 중심으로 보세요. 참여하면 정치 불안, 사회 통합이 안 돼. 말 많고. 참여하면 효율성 점수는 떨어져. 어리석은 결정 내릴걸? 참여하지 않는 것도 권리야. 이렇게.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7번하고 그 다음에 볼 8번, 7, 8번 문제는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7, 8번 문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는 국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상반된 관점. 여기 나오죠? 아, 그러면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문제겠구나. 보시면 모든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때 국민 자체 원리를 실현할 수 있어. 참여 긍정이죠. 참여 오케이 하는 거고, 여기는 정치는 국민투표로 선출된 정치인에게 맡기고 국민들의 역할은 대표를 선출하는 거에 그쳐야 참여 부정적인 역할입니다. 그냥 X라고 할게요. 기억은 관객 민주주의 극복과 참여 민주주의를 강조하겠죠. 그쵸? 국민이 객으로 전락하는 건 안 돼. 참여하자. 니은. 을은 정치 참여가 어리석은 정치를 소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참여하지 말자. 대표한테 맡기자. 맞습니다. 기억, 니은 맞네요. 갑은 을에 비해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중시할 것이다.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떨어뜨려 참여하면 을이 그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참여하지 않았을 때 더 효율적이야. 갑은 을에 비해가 아니라 을은 갑에 비해.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을은 갑에 비해 국민의 정치적 판단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이죠. 네, 정답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글쓴이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한 것은? 읽어보면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정은 어리석은 무리에 의한 폭민정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갖춘 통치자가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정이 중우정치가 될 수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한테 맡기재.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이 참여 부정적인 이 시각에 대해서 반박하랍니다. 반박. 참여하면 좋은 점 이야기하라는 거죠. 참여 안 했을 때의 문제점 이야기하라는 거죠. 기억. 대다수 국민은 합리적인 판단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반박하려니까요. 대다수 국민은 합리적인 판단 능력 가지고 있어. 왜 참여해야지? 말해야죠. 아닙니다. 니은. 민주정치는 국민의 참여로 시작해서 참여로 완성돼. 참여를 하지 말라니. 니은. 맞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정치가 발전하는 건 아니야. 국민이 참여한다고.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대표적으로 참여, 기본적인 참여 방법의 하나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말은 참여한다는 말. 참여한다고 해서 발전하는 건 아니야. 이 사람 시각이죠. 다음. 정치 권력의 남용과 정책 결정의 무책임성은 국민만이 해결할 수 있어. 참여해야 돼. 맞네요. 네, 고르실 수 있겠죠. 네, 다시 45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정치 참여를 권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한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참여의 긍정론과 부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지금 3문제째 풀고 있습니다. 5문제를 모두 풀 거거든요.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죠. 실제 기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세요. 무지한 사람에게 참여를 권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한다. 방금 전에 29페이지에서 봤던 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론 조작이나 정치 선전에 영향을 받기 쉬워서 오히려 민주정치를 해칠 우려가 있다. 무분별한 정치 참여는 정책 결정에 장애물이 되고 무분별한 정치 참여하게 되면 장애물이 되고 과도한 정쟁이나 분열, 정치적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 정치 참여 반대론자들의 얘기고 이걸 반박하라는 거죠. 반론입니다. 참여하면 좋다라는 거. 이런 형식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참여를 강조하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야. 국민들이 다수가 참여한다고 좋은 건 아니야. 이 사람의 의견이죠. 그렇죠? 아닙니다. 정치 참여도가 정치 발전 정도와 비례하진 않아. 참여한다고 좋진 않아. 이 사람의 의견이죠. 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기 쉬우니까 참여하자. 맞네요. 대의제 보완하자. 맞네요. 그렇죠? 참여를 통해서 민주정치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형성된다. 정치 교육, 정치 사회화 될 수 있다. 맞죠? 그렇죠? 다음 문제 나왔네요. 다음 문제 여기 초록색이니까 고득점 문제입니다.
고득점 문제 3번 문제는 굉장히 지금껏 보지 못한 그런 형식의 문제가 되네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시민의식이 공직자의 결정 양태와 공익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공직자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데 그 결정은 공익을 증진하는 결정일 수도 있고 공익을 해치는 결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민의식이 시민의 정치 참여에 영향을 주고 그 참여가 어떻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로 연결되고 또 시민의식이 공직자가 시민의 의식에 대한 그런 인식을 뭐 어떻게 좋게 나쁘게 하게 돼서 또 여기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 공익을 증진시키는 결정, 참여, 결정 양태, 공익 증진 결정 여기 와서 공익 저해 결정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보시면 여러분 시민의식이 시민 참여를 불러일으키면 공직자가 공익을 증진시키는 결정을 하겠죠. 근데 시민의식이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가면 공직자가 공직 저해하는 걸로 가겠죠. 또 시민의식이 성숙해서 공직자가 시민에 대해 시민의 의식을 너무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공익을 증진시키는 결정을 하겠고 공직자가 시민을 무시하면 공익을 저해하는 결정을 하겠죠. 다시 말하면 시민의식에 따라서 참여를 불러일으키냐 아니냐 공직자가 시민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공익을 증진시키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결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시민갑 나는 주권자로서 나 주권자네. 이번 선거에 반드시 참여할 거야. 참여를 증진시켜요. 공직자는 공익을 증진시키는 결정하겠죠. A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문제 어렵나요? 다시요. 전문적인 을입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내가 지식 없어요. 정부 정책에 왈가하는 것은 방해만 될 뿐이야. 나 참여 안 하겠대. 참여 안 하면 공익 저해하는 요쪽으로 가겠죠. 지금 여기서 묻는 건 실선으로 된 A,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된 B 방향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을은 실선으로 가서 여기 공익 저해하는 요쪽으로 오는 거니까 여기도 저기도 해당되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실질적 평등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졌으니까 공직자가 생각해요. 요쪽이에요. 공직자가 생각하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해야 되겠어. 아, 시민들이 그런 판단하고 있네. 공익을 추구하는 결정해야지.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 이거는 점선으로 왔다가 실선으로 넘어가는 거 안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죠. 그쵸? 그다음에 마지막 공직자청. 지난 선거에서도 지역별 투표 성향이 뚜렷하더군. 이번 선거에도 지역 감정을 자극하면서 해야지. 자, 여기서 시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어요. 공익 저해하는 이쪽으로 가겠죠. B. 실선과 점선의 연결선상에서 그대로 그어지는 것 찾아보라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한 번 꼼꼼히 보세요. 정답 2번입니다. 다음 문제. 정치 참여와 사회 안정 공익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해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참여하지 않으면 과소 참여하면 안정도는 높아요. 그렇죠? 근데 과잉 참여하면 안정도가 떨어지죠. 그렇죠? 참여가 높아지고 안정되고 뭐 이런 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여와 이게 관련되어서. 네,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과도한 정치 참여는 사회 불안을 야기한다. 자, 참여가 높아질수록 안정도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맞네요. 그다음에 니은. 시민의 정치 참여, 사회 안정, 그리고 공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참여, 안정, 그 다음에 공익이 비례관계에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지금 보시면 적정 참여 수준일 때 공익이 가장 높지. 그렇죠? 꼭 이게 세 가지가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적정 수준으로 참여할 때 사회가 가장 안정적이다. 여러분 적정 수준으로 참여할 때 사회가 가장 안정적인가요? 안정적인 건 과소 참여할 때죠. 아니죠. 그 다음에 다음이요. 사회가 지나치게 안정적이거나 불안할 경우 공익이 저해된다. 맞죠, 여러분? 사회가 지나치게 안정적이거나 또는 지나치게 불안할 경우, 여길 경우 공익이 다른 때보다, 이때보다 공익이 저해되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기억과 리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봤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 남았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테마 심화학습의 현대인들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정치적 무관심한 이유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네,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현대 정치인들이 무관심한 이유, 여기 이렇게 나열이 된 내용들을 여러분 테마 심화학습 통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현대 정치 과정이 너무 거대하고 복잡해. 나는 너무 작은 존재 같아서. 둘째, 사회 분화, 분업으로 인해서 너무 피곤해서 정치에 관심 갖기 싫어요. 그렇죠? 휴식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스컴의 마취적 기능, 너무 재미있는 다른 것들이 많아요. 스포츠, 연애, 오락. 그래서 비정치적인 영역에 관심이 증가한다라는 이 내용, 이 원인들 테마 심화학습 통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자료의 이 문제는요. 몇 페이지가 되냐면요. 또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어디냐면 31페이지 고득점 4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정치가 내 뜻을 받아들여 준 적이 없어. 난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무관심이죠. 지금 받은 무관심입니다. 그 무관심에 따라서 이렇게 투표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도 보여줍니다. 예,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권력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참여 안 할수록 안정적이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니은, 강제 투표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도 있죠. 호주 같은 나라. 호주에서는 투표율이 70%대로 떨어져서 깜짝 놀라서 강제투표제 도입했대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의 권한 강화는 이 현상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예, 대표자의 권한을 강화하면 정치 참여가 늘어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이 현상의 확산은 정부의 무책임성과 부정부패를 초래하기가 쉽죠. 그렇죠? 감시의 눈이 없어지니까. 정답 여러분 고르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정치적 무관심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참여의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측면, 그것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5문제를 풀어봤고요.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47페이지 고득점 문제 3, 4번입니다. 이 표와 그래프를 읽어내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 번만 꼼꼼히 봐주시고요. 선생님이 끝에 시간 관계상 더 밀도 깊은 설명을 못하고 답을 이렇게 하면서 갔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또 질문하시고 이러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본 것이 정치적 무관심이고 정치적 무관심에 관련해서 원인,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는데 여러분 테마 심화학습 가서 다시 한 번만 꼼꼼히 읽어보셔서 현대 정치 과정의 거대화가 의미하는 바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볼게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참여의 기능과 유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렸죠? 네, 어떻게 개인적, 집단적, 일시적, 지속적 해서 나눠서 넣습니다. 두 번째 참여 긍정론과 부정론 관련해서 기능을 긍정론으로 연결시키고요. 부정론에 대한 지문이 나오면 이것을 비판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각각의 긍정과 부정하는 이유들 살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의 원인과 정치적 무관심했을 때 문제점은 기능의 반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2단원의 초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2단원의 그 현대 정치 과정이라는 것, 참여라는 것, 2단원 전체의 제목에 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선거로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지요. 안녕.